저기 참 지금 청양고대 오늘 저걸 한다고 하더라고. 저기 임대농 하는 거 이제 그 뭐라 하지 시작하는 거 오늘 발대시키 한다고 하나 그러 한대요 지금. 근데 우리 청양으로 지금 기숙사 옮겨져 있잖아요 지금요. 네, 지금 옮겨져 있으면은 내년 빠르면 내년 가을 늦어도 내후년 봄 정도에 거를 임대 시작 들어갈 거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내년 가을에 임대할 사람들 저거 될 거예요.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게 600평씩 해준다고 하대. 한 1인당? 1인당. 아, 온실을 내가 2,000평을 지어서 나눠줄까 반 갈라서 주라고 했더니 그쪽 청양군에서 얘기는 자꾸 싸움 난다고 600평씩 쪼개주겠대요. 600평씩. 그래서 임대라 600평씩. 그래서 뭐 전기 보일러도 놔준다고 하니까 뭐 할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600평이면은 일단은 혼자 농사 져야 되는데 혼자 농사 지면은 들어간 돈은 없으니까 내가 들어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게 많이 남을 거예요. 최소 한 7, 8천은 벌을 것 같긴 7, 8천은 벌 수 있는데 들어간 돈이 없으니 맛있다. 문제는 내가 몸으로 다 때워야 되지만 이제 외국인 놈들 못 쓰나요? 아이씨 600평을 갖다 외우고 있으면은 난 뭐하고 전병이 한 명? 아니 600평 보통 조금 면적이 넓으면 2,000평이면 3명 정도 딱 맞아요. 2,000평에 3명. 그러면은 1,000평이면 내가 한 명밖에 못 써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외국인 한 명이 내가 외국인 3명을 고용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 3명이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거야. 내가 굳이 일을 안 해도 돼 그러면. 근데 외국인 한 명이 일을 하게 되면 한 명은 나한테 벌어다 주는 거 맞지만 그거 모질라. 내가 일을 해야 돼 어차피 들어가면. 지금 저희 만평이 6명 쓰는. 그러니까 만평 6명이면은 네? 이렇게 했어요? 2명 갔어요. 저긴 또 저기 있잖아. 낮으니까. 그리고 재난지에 때문에 2명 보내는 거. 자식 뽑고 엄마 찜수대도 그러거든. 네, 심수했을 때문에 부모도 너네 가. 일단은 그 양액 조성표를 좀 봐볼게요. 양액 조성표를 이건 토마토웨이인데 야마자키의 일본어식, 한국어식, 화란액, 벨기액들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현재 야마자키하고 한국 화란어식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원소의 차이가 크죠. 보면은 미리콜로로 했을 때 노르말 농도로 봤을 때 차이가 큰 거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농사가 야마자키액으로 하면 농사가 안 될까요? 안 그래요. 하란 원식으로 되나 야마자키로 하나 벨기액으로 하나 농사는 다 잘 되는데 우리가 지켜줘야 할 건 뭐냐? 이시 정도만 맞춰주면 돼. 이시와 함수율 정도. 그러니까 야마자키액이 전체가 이시가 낮아요. 왜냐면 비료는 낮죠. 보시면은 비료가 낮은데 만약에 화란 원시액만큼 이시를 높이게 되면 그러니까 100배액인데요. 화란 원시액이 기점 우리 만들 때 화란액 같은 경우는 3.0을 기점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100배로 시작하면 3.0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 야마자키액은 100배로 시작하면은 1.5예요. 근데 이거를 2를 곱해버리면 거의 같아지죠. 보면 여기 2 곱하기 14가 되고 2 하면 13이 되고 2를 곱하면 4가 되죠. 4가 되면 8이 되고 거의 비슷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마자키액이 양액이 적게 들어가. 맞아요. 왜 들어가요? 이시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마자키액을 화란 작물연구소에서 만든 것처럼 3.0으로 맞추게 되면은 비료가 거의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원소를 쓰든 상관없어요. 단 우리가 이시만 맞춰주면 별 문제가 없다. 왜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차이가 나더라도 우리가 말씀드린 상한성, 하한성이 있는데 이 폭이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원소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비료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방전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시와 배지의 함수율만 잘 지켜준다고 하면은 재배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야마자키에 볼게요. 이 야마자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원시액 야마자키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그 사수염을 처방했을 때는 뭐가 들어가요? 사수염 처방할 때는 저기 또 여기 보면은 사수염 들어가고 저기 가면은 제1인산 아모늄 처방전이 들어가죠. 야마자키액이 들어가면 어때요? 야마자키액 사수염을 쓰게 되면은 저질에 인산 아모늄이 들어가죠. 화로원식 같은 경우는 질산칼슘이 들어가고 이 십수염이 들어가 버리니까 뭐가 안 들어가요? 뭐 인산아모늄 들어가긴 하네. 여기도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은 사수염, 십수염들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바로 이온의 농도예요. 각자 뜯어서 우리가 물에 흡수되면 어떻게 돼요? 물에 녹으면은 CaNO3가 분리가 되죠.
CA와 NO3는 서로 분리가 돼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또 질산가리도 K와 NO3가 분리돼 버리고요. 질산아모늄도 암모니아테와 질산테가 분리돼요. 물속에서는.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 이온의 농도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 맞춰간다는 거. 지난번에 제가 엑셀 드렸던 거 한번 열어보신 분? 그거 비디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다시 올릴게요. 내가 안 올라가면 되는데. 깜빡 쓴다고 했군요. 그 다음에 미량원소 볼게요. 미량원소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요. 미량원소도 우리가 보면은 지금 야마자키의 화람 원시액 벨기액이 있는데 미량원소 같은 경우에는 야마자키액이 보통 화람 원시액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것들은 야마자키액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각탕을 하냐면은 얘들은 순수 수경을 보통 만드는 비료들이요. 순수 수경하고 좀 다르긴 한데요. 그다음 미량원소 보시게 되면 뭐 큰 차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미량원소는 우리가 워낙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PBG액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들. PBG액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변형시켜서 새로운 양액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보통 PBG액 얘기를 하면요. 그래서 뭐 회사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로단이다. 그로단에서 만든 PBG액 변형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바이오베스트라고 하면 바이오베스트에서 만든 PBG액 변형액이 있어요. 근데 큰 차이는 안 나요. 저희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걸 전체 통틀어서 PBG액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PBG액이라는 거는 이게 옛날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만들었지만 각기 변형된 액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PBG액, 그러니까 조상은 하나인데 자손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PBG액 하면은 이 모든 것들 다 PBG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쓰는 게 저는 PBG액 중에서도 그 PBG액 변형된 그로단 걸 쓰거든요. 제가 왜 그로단 걸 쓰냐면은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그로단 쪽에서 자료를 자꾸 줘갖고 그로단 변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회사마다 이 PBG액 변형액들 다 갖고 단형에 보게 되면은 이제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요 배합을 필 때 하나 계산해 보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 질산 가리가 A통, B통에 반반씩 넣었죠. 다른 비료는 A통에만 넣거나 B통에만 넣었는데 질산 가리는 A통에만 넣었잖아요. A통, B통 반반 넣었죠. 질산 가리는 어떤 역할을 어떻게 넣어주냐면요. 비료의 무게를 한번 재봐요. 그러니까 질산 가리를 빼고 다 합쳐봐요. 이렇게 합쳐봐요. 그랬는데 만약에 A통의 비료가 만약에 100kg고 B가 50kg면은 B통에다 다 질산가리 집어넣어버려요. 반면에 질산가리가 얘예요. 질산가리 A통이 50kg고 B통이 100kg면은 A통에다가 질산가리 다 때려 넣어요. 그러니까 질산가리를 반반씩 넣는 이유가 뭐냐면요. A통과 B통의 비료량을 무게량을 맞춰요. 왜 맞출까요? 무게량을 왜 맞출까요? 서로 잘 녹으라고. 한쪽에 예를 들어서 이 질산가리를 B통에 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A통은 묽어지고 B통은 진해지죠. 그러니까 B통이 어떤 문제 생겨요? 응고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질산가리를 때는 그냥 머릿속에 생각할 때 계산해봐갖고 A통, B통의 무게를 맞춘다. 그냥.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질산가리를 A통에 넣어야 맞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B통에 넣어야 맞다. 틀리다. 틀리죠? 질산가리는 뭐다? A통과 B통의 무게를 계산해서 B로 들어가는 걸 계산해서 무게를 A통과 B통이 비슷하게 들어가게 맞춰주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나눠주는 건 목적이. 그래서 질산가리는 기본적으로 A통, B통 다 들어가도 상관없죠. 아무데나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비료가 서로 이제 한쪽에 많이 들어가면은 그쪽이 응고가 더 잘 되니까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A통, B통을 나눠서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질산액이 들어있죠. 질산 어디다 집어넣어요? B통에 넣죠. 필요한 만큼. 뭐에 필요해요? 질산은? 질산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pH 교정인데 그 중에서 어떤 pH 교정이에요? 중탄산량을 줄여주는 게 목적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중탄산 얘기를 했었죠. 지지난 시간에 중탄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배사로 있거나 컨설턴트를 있으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거들이요.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탄산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질산을 사용한다. 근데 그때 그랬었죠. pH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중탄산이 많은 경우가 있고 실제로 양이온,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많아서 pH가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많은 경우에는 질산을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아서 pH가 높은 경우에는 원수통에서 인산이나
집어넣어서 칼슘을 뭘로 만든다고 했어요? 칼슘을 응고시켜서 침전시킨 다음에, 왜냐면은 인과 칼슘이 만나면 가라앉거든요. 이것을 가라앉힌 다음에 위에 물을 써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했어요. 질산은 뭐다? 중탄산의 교정력이지 칼슘과 마그네슘의 교정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칼슘과 마그네슘 많은 pH가 높을 때 어떻게 한다? 저기 원수통에서 인산으로 처리해갖고 침전을 시킨 다음 그 물을 받아서 사용한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언제? 경주 얘기했었죠? 기억나요? 경주가 농장에 있는 분들, 경주 수경재배 하신 분들 한 10여 명 있었는데 농사 잘 됐어. 물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두대 농가가 경주 대주지 한번 나섰죠. 크게 한번.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pH가 올라갔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pH를 이거 뭐죠? 이거 질산을 넣었더니 응고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물 검사를 해봤더니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서 pH가 높았기 때문에 전처리로 원수 탱크에서 인산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응고시켜서 침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물을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요. 어때?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일이 생겼죠. 계속해서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산소통이 뭐다? B통에 넣는데 바로 필요한 만큼 넣는데 그 다음에 A통에 넣어야 한다요? 질산은? A통에 넣어야 한다요? A통에 넣는다고 했어요. 왜 넣어요? A통에는 많은 양은 아니다. 뭐다? 1톤 탱크에 물만큼을 교정할까 만든다. 얼마 안 들어가요. 100ml, 200ml. 왜요? 이거를 넣는 이거 뭐요? 내가 재봤더니 A통의 탱크에 물이 양이 비료를 타봤더니 A 탱크가 6.5야. 그럼 불안하잖아. 그럼 내가 질산을 조금 넣어서 어떻게 해요? 5.5나 5.8로 만들어주죠. 100ml, 200ml면 충분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A통에 넣는 거는 A통에 넣는 질산은 무슨 용이다? A통 교정용이고 B통에 넣는 건 무슨 용이다? 원수 교정용이다. 근데 질산이 막 20kg 때려 넣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C통을 넣어서 A통에다가 B통에다가 3분의 2 정도 집어넣으면 3분의 1은 C통에다 집어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할게. A통에 넣는 질산은 A통 교정용, A통에 있는 물 교정용, B통에 넣는 거는 원수 교정용, C통에 넣는 거는 B통에 넣을 양이 너무 많아. 20kg씩 20m 넣을 경우에는 3분의 1만큼을 덜어서 C통에다 공급한다. 왜? C통에다가 20kg 넣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하룻밤 사이에 농사가 절단날 수도 있다. 그래서 있었죠. 야마자키의 보도 이건 이제 야마자키의 원소를 보고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A통, B통이 있고 A통과 B통의 질산 가리는 반반씩 넣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그다음에 일본 원시 배양액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반반은 이거는 일본 원시 같은 경우는 22.5 정도로 기준을 잡아놨는데 그러던 그죠. PBG액과 유사하죠. 조성표가 유사한 걸 볼 수가 있고요. 한국 원시액 같은 경우도 일본 원시액을 기본으로 만든 거라 비슷하고 이것들이요. 그다음에 한국 원시 배양액. 배양액 조성의 기준은 뭐냐? 배양액 조성이 잘못되면은 이제 관리가 어렵고 생산성 품질이 나빠지고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행정 문제가 발생하고 배양액을 자주 갈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배양액 조성을 이제 사실은 우리 학생들은 별 신경 쓸 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PBG액이나 PBG액 변형액을 사용하거나 한국 원시액을 쓰거나 이렇게 되면 큰 문제들은 없어요. 우리가 할 건 단지 EC와 pH 정도만 맞춰주면 되고 또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아주 특수한 사례인데 배양액 분석을 했더니 특정 원소가 너무 모질라. 식물체가 너무 많이 빨아먹은 거야.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배양액 조성을 다시 해갖고 어떤 특정 성분을 늘려줘야 될 필요가 있긴 하지만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표준액을 사용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 표준액을 사용하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표준액을 사용하는데 내가 순환식을 사용하겠다. 앞으로 이제 순환식을 쓸 거예요. 순환식이 뭐예요? 내가 양액을 공급하고 나서 배양을 공급하고 나서 배양액이 밖으로 배출했어요. 그걸 다시 회수해서 사용할 때는 우리가 조성표를 2주에 한 번씩 변경을 해야 돼요. 그때 제가 다음에 들을 엑셀 파일로 거기서 변경을 하면 되는데 그때는 바로 이런 조건들을 만족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표준 배양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PBG액을 사용했으면은 나온 배액하고 물하고 섞은 다음에 내가 비료를 어떻게 섞었을 때
PBG에게 정해진 만큼의 농도를 맞출 것인가를 계산하는 거지 내가 새로운 양액을 창조하진 않아요. 기준점은 PBG에게 어떤 기준점을 잡아놓고 배액이 나왔어요. 배액을 그러니까 깨끗한 물과 섞었을 때 요것이 비료가 어떻게 돼 있으니 비료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어떤 비료를 추가로 넣어야겠다 정도를 천정하는데 이 추가로 들어간 비료와 기존 비료를 합쳤을 때 비료의 분포 그 양은 바로 PBG액이나 한국 원시액의 비료와 똑같다는 거죠. 이거들요. 우리가 목표는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양액을 만들진 않고 기존의 배양액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조절한다는 거 이것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배양액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단지 그건 있죠. 가격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필수무기 성분이 이제 13가지가 다 포함돼야 될 것 같고요. 뿌리에서 흡수하기 쉬운 형태가 될 거고 각각 이온이 적당한 농도를 함유돼야 될 거고 작물에 유해한 이온을 함유하지 않을 거. 작물에 유해한 이온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황산가리하고 염화가리가 있어요. 염화가리 중에서 뭐가 염화가리에서 어떤 성분이 유해해요? 염소가 유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황산가리 쓰잖아요. 황산가리는 대신 뭐예요? 가격이 비싸죠. 근데 작기가 끝날 때는 유해해도 상관없으니 그때는 염화가리를 바꿔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들요. 그때는 뭐예요? 가격이 경쟁일 거. 그래서 가격이 경쟁이라는 거 뭐예요? 내가 배액을 빼서 배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배액을 뺐으면은 배 뜨는 가리를 많이 먹었어. 내가 포타슘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포타슘을 넣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타슘을 더 주는 방법이 인산가리를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 질산가리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 더 싸요? 질산가리가 싸죠. 그럼 내가 뭘 넣어야 돼요? 질산가리를 추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딱 봤더니 질산을 너무 많이 빨아먹어서 질소가 부족해. 그럼 어때요? 내가 질산가리를 넣을 거예요? 질산칼슘을 넣을 거예요? 질산칼슘을 넣겠죠. 왜냐면 질산칼슘이 질산가리보다 싸니까. 그러니까 내가 처방전을 만들 때 이거 가격이 경쟁일 거라는 바로 그런 의미들도 있죠. 이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보통 표준에 제가 나중에 드릴 엑셀표를 만들게 되면은 pH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pH 7일 물에서 우리가 공급하게 되면은 5.5에서 6.5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배양액의 표준액들은 바로 원수가 7.0일 때 pH가 6.0에 5.5에서 6.5로 만들어지게 배양액 조성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전부 다 이온의 농도 조성표들이. 그 다음에 재배기간이 계속되어도 농도 무기원소 간의 비율 및 pH 변화가 적을 거. 무기원소 간의 비율.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트륨은 식물이 흡수를 해야 안 해요? 흡수를 안 하죠. 나트륨을 많이 넣게 되면 배지 어떻게 돼요? 침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트륨이 들어간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트륨이 침착돼서 다른 문제를 일으킬까 그런 것들 이것들이요. 그리고 생산량이 많은 건 이건 당연히 한 얘기들이고요. 비료의 소모량이 작을 것들 이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료의 소모량이 작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뭔 뜻이냐면요. 내가 가리를 더 넣고 싶어요. 그래서 질산가리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가 더 들어가요? 내가 의도하지 않게 질산태질소가 더 들어갔죠. 그러면 내가 질산태질소를 질산칼슘에서 조금 빼주면은 어떻게 해요? 질산가리가 덜 들어가도 되겠죠. 제가 질산칼슘이 좀 덜 들어가겠죠. 근데 그 허용 한도가 질산칼슘의 칼슘의 표준 농도보다 위에만 있으면은 내가 질산칼슘을 빼줘도 되겠죠. 내가 질산태질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칼슘을 내가 10% 더 넣었단 말이에요. 표준보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10%를 빼주게 되면은 내가 뭘 아낄 수가 있어요? 질산칼슘의 비료 가격을 아낄 수가 있죠. 바로 그 얘기라는 거죠. 비료 소모량이 적을 것. 여기서 말하는 거는 표준액보다 일반적으로 더 처방해, 덜 처방해요? 오버로 처방해요. 거의 다. 왜냐 적으면 문제되지만 많으면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더 많이 집어넣어요. 기준보다는. 왜냐면 우리가 조성표를 만들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개의 원소가 늘어나면 다른 원소도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개를 빼게 되면은 다른 원소도 내 질산태만 뺄 수 있는 게 아니야. 질산태를 줄이려고 하면은 다른 뭐 칼슘이라든가 가리라든가 이런 이온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들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할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농가에서 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 요거.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배지대 양액의 농도가 공급되는 양액의 농도보다 높아야 한다. 그럼 여기서 내가 공급되는 이 씨를 2.5로 공급했는데 근권원 씨가 배액을 한 5% 10% 뺐는데도 불구하고 배액 씨가 근권이 씨가 한 2.5예요. 2.0, 2.5가 돼요. 근데 내가 잠깐 볼게요. 2.5로 공급했는데 근권이 씨가 2.0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급이 C가 2.5인데 근권이 C가 2.0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써있잖아요. 공급되는 양의 성분의 양이 흡수되는 양보다 높아야 한다. 즉 배진의 양액의 농도가 공급되는 양액의 농도보다 높아야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공급되는 양액이 2.5인데 배진의 C가 2.0이야. 아니면 다시 할게요. 공급되는 C가 3.0인데 근권이 C가 2.5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극단적으로 할게요. 그러면 공급이 C가 3.5인데 근권이 C가 3.0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급이 C를? 공급이 3.5인데 근권이 C가 3.0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대응을? 여기 써있죠? 배진의 양의 농도가 배진의보다 그러니까 근권의 C가 높아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C를 더 높게 공급해요. 더 높게. 그러니까 내가 3.5로 공급했잖아요. 3.5로 공급했는데 근권이 C가 오히려 낮아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3.5가 아니라 4.0, 4.5로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기준표에 보면 2.5, 3.0로 줘라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근권이 C를 쟀는데 근권이 C가 공급이 C보다 낮아버리면은 이때는 무조건 공급이 C를 더 높게 공급해야 돼요. 이거는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이건 그냥 이건 최악의 상황이거든. 공급이 C보다 배진의 C가 낮다는 얘기는 내가 수경 재배할 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건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높게 공급해요. 이때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서 공급이 C와 우리가 항상 배액이 C를 체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공급이 C와 배액이 C의 차이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이것들. 계속 확인을 하고 있다. 확인을 하다가 이게 붙어버렸거나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뭘 보냐면요. 그렇게 되면은 근권의 비료의 조성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은 질소, 인산, 가리 이런 거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급이 C보다 근권이 C가 낮다 그러면은 어떤 특정 원소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C를 훨씬 높게 공급한다. 우리 항상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배액을 안 빼잖아요. 그 배액을 5% 미만 뺐다. 그럼 공급이 3.6이면은 근권이 C는 6.0, 5.0, 6.0 나와야 돼요. 내가 3.0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배액을 30% 빼고 있다. 그때는 3.5, 4.5 사이가 나오면 거의 맞아요. 내가 3.0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근권이 C가 만약에 5.0이다. 그러면은 3.0 공급했는데 배액을 20% 뺐다. 근데 한 4.5에서 5.0 나와요. 그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뭐 했어요? 내가 공급이 C보다 배액이 C가 항상 높아야 되고 내가 배액을 안 뺄수록 근권의 C는 더 높아야 되고 배액을 안 뺄수록 배액을 많이 빼면은 공급이 C하고 배액이 C하고 유사해지고요. 배액을 안 뺄수록 점점 벌어져야 돼 이게요. 내가 배액을 40%씩 빼면은 공급이 3.0이면 배액이 3.5 정도만 나와도 충분해요. 근데 내가 배액을 10% 빼고 있는데 공급이 3.0인데 배액이 3.5가 나와요. 요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다시 이제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공급이 C가 3.0인데 배액이 3.5이다. 공급이 C가 3.0인데 배액을 10% 빼고 있다. 근데 배액이 이 C는 3.5이다. 이거는 좋은 상태에 나쁜 상태예요? 노란 신호등이 켜졌어요. 딱.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양액의 조성표가 잠깐 흔히 말해서 우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식물이 양분의 결핍 증상이 나올 확률이 올라가고 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올라가고 있으면은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능성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가능성을 낮춰주면 되겠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공급의 C를 높여갖고 근권의 C를 좀 더 높여주면은 이 위험도가 떨어지겠죠. 왜 이렇게 떨어지냐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배지가 8,000개에다가 36,000포기의 토마토를 심었다고 쳐봐요. 배지의 환경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공급하는 C가 3.0인데 근권이 4.5, 5.0이 됐으면은 내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4.0, 5.5, 4.0, 6.0, 4.5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내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이 정도면은 충분히 근권에 식물이 먹을 만한 양분은 충분히 있겠구나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배액을 5%, 10%밖에 안 빼고 있는데 내가 3.0 공급했는데 3.5, 3.8, 4.0, 3.2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어떤 특정 배지에서는 양분의 결핍 증상이 지금 나올 수도 있겠구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겠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온실 통제를 제대로 할 수가 있나요? 100% 못하죠. 마찬가지로 근권의 양분 통제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오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훔치면 상관이 없는데 모질랐을 때는 문제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근권의 양분은 항상 식물이 필요한 것만큼
필요한 것보다 더 있어야 된다. 왜냐? 내가 8,000개의 매지에 있는 약물을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 특정 걸 조사했을 때 항상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높으면은 다른 구역에서는 같거나 아니면 낮아도 살짝 낮겠죠. 이것들을. 그래서 그 다음에 배제를 우리가 2주 이상 사용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요. 보통 2주를 잡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작물을 2주 동안 같은 양분을 빨아먹는다는 가정하에서 농사를 져요. 실제 그렇지 않죠. 2주 동안 다르죠. 오늘 같이 비 온 날도 있고 어제같이 화창한 날도 있고 이러면은 양분 흡수량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할 때는요. 양분을 한번 탈 때는 2주 동안은 식물체가 똑같은 양분을 흡수한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양분 조성표를 만들어내요. 정밀 제약 아니죠. 2주 동안 같다. 그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의 칼로리나 단백질 조성표를 만들 때 성장기 아동 원리도 표준이 있잖아요. 뭐 단백질을 하루에 100g을 먹어야 되고 이런 표가 있어요. 그걸 매일 같이 따르잖아요. 안 그렇죠. 물론 식물의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좀 다르게 해야 되긴 하겠지만 사람도 하잖아요. 애기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고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달 때마다 어때요? 필요한 먹는 조성표가 달라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게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2주 동안은 매일같이 변하지 않는다고 2주 동안 같다는 가정에서 우리가 조성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조심해야 될 게 이 2주라는 거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배액을 조사를 해갖고 2주마다 한번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순환식을 할 때 순환식 재배를 하게 되면은 순환식을 할 때 나오는 물 있잖아요. 나오는 배액을 매일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하는데 이걸 매일 조사하면 될까요? 매일 조사하는 게 아니라 2주마다 한번 조사를 해갖고 2주 동안은 같은 배액이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양액의 조성표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2주 동안 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2주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2주 동안 조성표를 만든다는 얘기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 4, 5, 6월 달에 1헥타르 온실 같은 경우는요 1톤짜리 물탱까지 배양액 tum고 놓으면은 3일이면 다 써요. 거의 3, 4일에 한 번씩 배양액 조성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2주가 지나면은 또 하나가 이 응고화돼요. 배지가 특정 성분이 응고화되고 특히 철 같은 경우가 이제 붉게 되기 시작해요. 처음에 노란빛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붉게 변하거든요. 그게 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플레이트 조직이 깨지고 산화됨으로써 배양액이 붉게 변한다. 그거는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것들은 제대로. 보통 우리가 조성의 기준편을 한번 만든 적이 있고요. 여기 보면 상한선인데 이거는 공급 사이트에서요. 배양 조성표에서 보게 되면은 각 성분의 하한선을 갖다가 보통 하한과 상한을 놓고 중간 정도를 우리가 해요. 예를 들어서 질산태 지수는 한 100ppm에서 150ppm 기준 잡아놓거든요. 그렇지만 50만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더라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포타슘 같은 거죠. 인산 같은 경우도 한 30ppm 정도 기준을 잡는데 5까지 떨어져도 큰 문제는 안 되더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도 보통 100에서 200을 잡는데 요게 40하고 200, 5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5배 차이가 나고 6배 차이가 나고 황산 같은 경우는 12배 차이가 나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결론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야마자키 액을 쓰든 일본 원시 액을 쓰든 네덜란드 원시 액을 쓰든 벨기에 액을 쓰든 간에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고 굉장히 넓다는 얘기죠. 아무거나 써도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되게 이제 전화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표준 액을 썼을 때 가장 잘 자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봐요. 그럼 저는 한국 원시액 뭐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PVC 액을 많이 쓴다고 했죠. 네덜란드 액을 기반으로 한 네덜란드 변형액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한국 원시액도 좋고 다 좋은데 그냥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PVC 액을 쓰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PVC 액을 만든다고 우리가 네덜란드에다가 돈을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굳이 비료도 어차피 다 수입해 쓰던 거 그냥 PVC 액 제일 많이 쓰는 비료를 쓰면 어때요? 제일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봐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데 가장 많이 쓰는 비료가 뭐냐 하면 PVC 액이다. 그럼 PVC 액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많이 쓰는 거 쓰면 되지 뭘. 그리고 범위도 보시다시피 허용 범위가 굉장히 넓죠. PVC 액도
야마자키액도 한국 원시액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분포도에. 근데 우리가 저는 그냥 PBL 제약을 그냥 쓰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단지 이제 많이 쓰는 거니까 그냥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했던 것 중에서 공급 이씨하고 배진해 또는 배액 이씨하고 차이가 나야 된다고 했죠. 어떻게 차이 난다고 했어요? 공급 이씨보다 배진해 이씨가 더 높아야 된다고 했죠. 배진해 이씨가 근권 이씨가 높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근권 이씨가 높다는 얘기는 비료의 농도가 높아야 낮아요? 높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비료 농도가 높은데 식물들은 양분을 흡수할 때 균형 있게 흡수할까요? 질소 인산가리가 555 있으면은 555의 비율로 흡수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보면은. 그래서 질산태질소 같은 걸 보게 되면은 흐름이 어때요? 굉장히 흡수가 잘 되죠. 굉장히 흡수가 잘 되죠. 잘 빨아먹어요. 한마디로 들어가는 쪽 잘 빨아먹습니다. 아모니아태 볼게요. 더 빨라요. 왜 식물은 아모니아태를 선호하는데 왜 선호해요? 아모니아태를? 질산태는 수소기를 붙여서 다시 아미노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모니아태는 바로 아미노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호해요. 식물들이. 그 다음 볼게요. 인산이나 가리나 망간 같은 인산가리 볼게요. 인산하고 가리는 흡수가 어때요? 빠르죠. 그러면은 마그네슘과 칼슘이 있어요. 어때요? 습도가 어때요? 마그네슘, 칼슘은 흡수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공급 이씨가 3.0인데 배액을 10% 뺐어요. 근데 근권 이씨가 3.0이야. 그러면 근권이 3.0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질산태는 공급보다 적을 거고요. 같은 3.0이면은 암모니아태는 더 적을 것이고요. 인산과 칼이나 망가는 양이 적을 것이죠. 근데 마그네슘과 칼슘은 어때요? 양이 많겠죠. 공급보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또 이제 내가 시간이 계속 지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질산태질소는 더 줄어들고 암모니아태는 더 줄어들고 칼슘과 마그네슘, 칼슘과 인산은 더 줄어들고 마그네슘과 칼슘의 함량이 더 증가하겠죠. 이것들이요. 근데 만약에 공급 이씨가 3.0인데 근권 이씨가 5.0이에요. 그거 어떨까요? 질산태질소도 충분히 있고 암모니아태도 충분히 있고 인산과 가리도 충분히 있고 마그네슘과 칼슘은 많이 있겠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부족한 거는 문제가 심각하지만 많은 거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 이씨보다 배진해나 배액 이씨가 높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왜냐하면은 양분의 흡수율이 각기 다르다. 여기 각기 다른데 또 재밌는 것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식물의 성장 정도, 영양이나 생생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영양일 때는 칼슘이 그나마 흡수가 잘 된 편이에요. 근데 생식생장일 때는 칼슘과 마그네슘, 칼슘과 특히 가리의 흡수량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칼슘의 함량이 더 늘어나겠죠. 영양생장일 때 pH EC가 그러니까 영양상달 때 그 근권의 칼슘 함량은 더 늘어날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근권의 EC와 영양생장일 때 근권의 EC와 배액 공급의 EC가 같다는 얘기는 근권에서 칼슘의 농도는 지나치게 높고 마그네슘 질소와 인산과 가리의 함량은 굉장히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근권 이씨가 높아야 되는 건 뭐다? 바로 양분의 흡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마진이라고 하죠. 항상 여유분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배액을 그때그때 검사해서 항상 조사를 하면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내가 배액을 보내고 나면요. 빨라야 3일, 일주일 있다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조사한 거는 3일 전, 일주일 전 보시게 되죠. 두 번째, 저는 아직 신뢰를 못하겠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동일한 양액을, 배액을 1리터를, 그러니까 2리터 정도 받은 다음에 그 물을 갖고 5개 분간에 나눠줘 봤거든요. 그랬더니 데이터가 다 오차 범위를 넘어서 다 다르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좀 신뢰할 수가 없고 그냥 경향치 정도 보는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근권 이씨가 배액 이씨보다 높아야 되는데 그 높은 정도는 배액이 많을수록 격차는 줄어들고 배액을 안 뺄수록 더 높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공급이 3.0인데
겨울같이 배액을 5% 이하 뺄 때는 분권이시가 6, 7, 8까지 더할 수 있다. 9까지 더할 수 있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게 되는 게 문제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 토마토의 경우 보게 되면은 나트륨이 5mm몰까지는 조례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1mm몰이 높아질 때마다 생산성이 1.5% 낮아진대요. 예를 들어 7이면 한 3% 낮아진다고요. 그래서 이 나트륨 보세요. 나트륨과 염소는 어때요? 축적이 잘 된 편이죠. 흡수가 안 되고 축적이 잘 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트륨하고 염소를 얘기를 할 때는 특별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겨울철에 배액을 잘 안 빼는데 만약에 내가 공급하는 양의 그러니까 원수 자체에 나트륨과 염소 함량이 높을 경우에는 배액을 최소 5% 이상을 계속 빼주라고 해요. 하루에 5% 이상 빼주라고 하는데 바로 다른 문제는 안 돼요. 얘가 나트륨과 염소가 많아지면은 식물에 강한 나쁜 영역,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이 되거든요. 이게 보세요. 5에서 약간 약 조금 그러니까 7mm몰 정도만 올라가도 보통 우리가 한 4% 양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1%, 2%, 3% 엄청나게 큰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량이 만약에 100톤 딸 거를 97톤 따게 되면 3톤이 얼마예요? 3톤이면 뭐 한 돈이 뭐 한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차이가 나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죠, 이들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트륨하고 염소는 따로 저희가 새로 신경을 써요. 저는 다른 원소들은 뭐 철이라든가 뭐 철 같은 의미도 없고 뭐 칼슘이라든가 포타슘 같은 경우 농도가 좀 높아져도 저희가 크게 문제 삼지는 않거든요. 근데 바로 이 나트륨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나트륨 함량 같은 경우는 이게 높아질 경우에 식물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염소 농도가 높아지면은 엽록소를 파괴해버리거든요. 엽록소가 파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트륨과 염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요. 고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고이어 배지는 과일 열배죠. 과일 열배니까 어떤 특성이 있어요? 과일 열배니까 과일이 열매니까 과일에는 포타슘, 칼리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모든 사과에 칼리가 많고 토마토에도 칼리가 많죠. 그 야자 열매는 열매이기 때문에 칼리가 많고 있고요. 나트륨과 염소 같은 경우는 왜 많냐면요. 이 코코넛을 가공할 때 바닷물에 담궈놨다가 바다에서 담가도 못해도 이게 풀어지겠죠. 그때 그것을 가공하기 때문에요. 나트륨과 염소 함량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트륨과 염소가 많고 그 다음에 지금 특히 나트륨과 염소 같은 경우는 요새는 염을 빼준다고 해서 세척 작업을 하거든요. 요새는 좀 돈을 주다 보니까 세척 작업을 해서 오는데 맑은 물로, 그러니까 깨끗한 물로 한번 세척을 하고 나오다 보니까 염소 문제는 완전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 포타슘은 안 빠져요. 왜냐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과일에 그 조직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아요. 이것들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게 많기 때문에 보통 코이어 배지에서는 그냥 쓰게 되면요. 포타슘은 많고 이게 많으면 칼슘 흡수를 저해하게 되거든요. 칼슘을 저해하는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정식을 그러니까 코이어 배지가 처음 오게 되면요. 맹물로 한번 씻어내고 그 다음에 쓰는 게 질산칼슘으로 한번 포습을 시켜요. 질산칼슘 포습하면 돼요. 질산칼슘은 칼슘이 많죠. 칼슘을 한번 코이어 배지에다가 먹여놓고 그 다음에 배지 안에 있는 칼슘과 서로 교환시켜 놓은 다음에 사용하죠. 이것들을요. 그 다음에 코이어 재배는요. 제일 문제가 철이에요. 이 철을 이제 코이어 배지 같은 철을 이렇게 잡아놓은 코이어가 잡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안면 우리가 이제 유럽 그러니까 네덜란드나 벨기에를 사용할 때 보게 되면은 1톤에 철을 보통 800에서 1kg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의 2배인 2kg를 집어넣더라고요. 왜냐? 코이어 자체가 철을 잡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이 800에서 1kg를 넣었을 경우에 잘못하면은 철분의 결핍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분이 결핍이 나올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코이어 배지에서는 철을 안면 대비 한 2배 정도를 넣어준다. 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특정 응급 조치가 있는 특정 영양소의 결핍성이 나타날 때는 필요한 비료를 녹인 후 혼합통에 용수통에 넣어 직접 일회 공급한다.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결핍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황산 마그네슘을 타갖고 우리가 바로 다른 비료를 섞지 않죠. 바로 혼합탱크에 넣어서 바로 황산 마그네슘 밀어버려요. 안에다. 응급조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응급조치까지 가면 안 되겠죠. 거의 그럴 일은 없어요. 이 특정 요소 결핍증은 주로 뭐에서 발생할까요? 철밖에 없어요. 철과 마그네슘 나타날 수 있는데 마그네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가 컨설팅 탈의 교육에서 뭐라고 했어요? 마그네슘 결핍, 마그네슘 없어 나오나요? 지하부 습도가 높을 때, 광이 없을 때 마그네슘 결핍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경재배에서 보통 특정 성분이 결핍된 증상들은 철 결핍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뭐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뭐 응급조치는 얘기할 수가 있고. 비료량 계산은 우리가 이제 산 조정액 같은 경우는 어떤 산을 사용에 따라서 이제 보통 우리가 산 조정 결정이죠. pH를 우리가 이제 중탄산 함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중탄산 함량에 따라서 우리가 질소를 선택하게 되죠. 질산태 질소를 그러니까 얼만큼 넣을 것인가 결정이 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질산을 넣게 되죠. 그다음에 산 조정의 결정.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질산을 얼만큼 넣냐에 따라서 질산 자체가 질산태 비료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질산을 20kg 넣었단 말이에요. 지금 질산 20kg는 곱하기 0.6을 하면 63, 18이니까 18kg 아니죠. 20kg면 6, 22, 12kg의 질산태 질소를 넣은 거죠 이미. 그럼 우리가 양액을 조성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2kg 정도의 질산태 비료를 넣지 않는 걸로 계산을 되겠죠. 그러면 질산태를 뺀 질산태 질소의 비료량을 결정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염소를 공급하는 비료 결정을 보게 되면요. 질산칼슘, 그러니까 염화칼슘이나 염화가리중에 택하는데 염소를 공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해요. 그렇지만 어떤 특정 작물에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소를 어떤 비료를 넣을 것인가를 결정하고요. 칼슘을 결정할 때는 우리가 사수염을 넣을 건가 십수염을 결정을 하죠. 우리가 양액 중에서 칼슘이 들어있는 비료는 유일하게 질산칼슘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질산칼슘을 넣을 때 사수염을 넣을 것인가 십수염을 넣을 것인가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사수염과 십수염을 결정했으면은 암모니아테를 들어가죠. 그러니까 십수염을 들어가면 암모니아테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암모니아테를 덜 넣어도 되겠지만 만약에 사수염을 쓰게 되면은 질산암모늄이나 인산암모늄으로 해서 내가 부족한 암모니아테 질소를 채워줘야 되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더 할 게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산. 바로 인산을 내가 얼마큼 여기서 이제 암모니아테까지 결정이 났어요. 그 다음에 채워줄 게 인산의 양을 결정하죠. 내가 인산의 양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질산인데요. 황산 마그네슘이 더 필요하면은 내가 그 황산 가리를 집어넣고요. 만약에 황산을 그냥 넣어도 상관없다고 싶을 때는 우리가 황산 마그네슘을 넣어요. 황산 마그네슘과 황산 가리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황산 마그네슘은 황산과 마그네슘 동시에 들어가지만 황산 가리는 뭐예요? 황산도 들어가지만 가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또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족한 질산의 질소는 질산 가리로 결정한다. 왜 질산태 질소는 부족하면 질산 가리로 채워질까요? 왜냐? 질산 가리가 다른 비료보다 비싸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산 가리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칼륨이 더 필요하면 뭘 집어넣어요? 황산 가리를 집어넣죠. 왜요? 황산 가리가 질산 가리보다 가격이 싸니까 황산 가리를 마저 채워넣게 돼 있어요. 이것들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요, 비료를 선택할 때 어떤 원소가 어떤 식으로 가나요? 가장 싼 비료로 채워넣기 시작하죠. 제일 싼 거를 집어넣고 제일 비싼 거를 마지막에 넣게 돼 있어요. 이것들요. 또 우리가 항상 할 때는 비료를 선택할 때 가격을 우리가 원하는 건 이온의 농도잖아요. 이온의 함량이잖아요. 포타슘이 얼만큼 들어가느냐, 칼슘이 얼만큼 들어가느냐 중요한 거지. 이 포타슘을 인산 가리로 공급하느냐, 황산 가리로 공급하느냐, 염화 가리로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침물체가 안전하다고 하면은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포타슘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간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소유량을 보게 되면은 이제 보면은 인산 가리가 돼 있어요. 인산 가리 같은 경우는 1.25mm몰 들어갈 때 인산을 어떻게 해요? 바로 1.25가 들어가고 가리가 1.25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0.65mm몰의 질산칼슘이 들어가요. 이제 그때는 7.15가 들어가고 7.15
그다음 0.65, 칼슘이 3가지 들어가죠. 그다음에 질산 아모늄 들어가면은 0.35ml 들어가면요. 역시 질산이 0.35ml, 그다음 아모니아테가 0.35ml 되겠죠. 질산 가리를 보게 되면은 4.2mm몰이 들어가면은 질산테가 4.2mm몰, 그다음에 가리가 4.2mm몰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해요. 총합으로 7.15 더하기 0.35 더하기 4.25가 되면은 이게 질산테의 총 농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모니아테도 마찬가지로 아모니아 0.35, 0.65와 0.35 합쳐진 1.0이 총합이 되고, 가리도 마찬가지로 1.25가 되든 4.25가 되든 총합이 5.5가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위에 써 있는 이걸 원하는 거죠. 양액조성표에 있는 우리가 요 양액조성표에 있는 요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비료를 넣은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내가 질산 가리가 있고 질산 가리가 있고 여기 빠졌네. 여기 질산 가리가 있고 질산 마그네슘이 있으면은 좀 좋아서 항산 마그네슘이 좋았을 건데, 아무튼 보게 되면은 가격이 싸냐 비싸냐에 따라 질산 가리가 질산 칼슘보다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굳이 질산 가리로 일단 질산 칼슘으로 아모니아 질산 테지스토 농도를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불필요한 만큼만 다시 4.25만큼만 이거를 질산 가리를 넣어주고, 또 싼 비료 순으로 우리가 농도를 맞춰준다는 거죠. 이것들을.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같은 조성표를 만들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똑같이 이 농도를 맞췄어요. 11.75, 1.25, 1.0이 쭉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질산가리를 높여서 질산칼슘을 줄여주고 질산가리를 늘려서 질산태지료를 맞춰준다고 하면은 가격이 얘는 6만원짜리고 얘는 25,000원짜리니까 어때요? 가격이 훨씬 더 비싼 비료가 되겠죠. 이것들요. 원하는 거는. 그래서 싼 비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싸다는 뜻은 뭐냐면은 비료를 질이 나쁜 비료를 쓰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비교적 저렴한 비료로 우리가 필요한 농도만큼 맞춰주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주니어 재배사, 그러니까 째끼 재배사라고 하죠. 째끼 재배사는 그냥 재배사, 그러니까 우리가 시니어 재배사, 그러니까 메인 재배사가 시키는 대로 처방전 내려주면 뭐 하면 돼요? 비료 가서 타면 돼요. 근데 우리가 메인 재배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싸구려비라는 것은 품질이 나쁜 비료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성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저렴한 비료로 그 성분을 맞춰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요새 이제 그 대형 농장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 연봉을 줘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거기다 옵션을 주는데 생산형 옵션도 있고요. 내가 이 사람이 수익을 많이 내면은 플러스로 뭘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재배사도 본봉은 9천만 원인데 옵션이 4, 5천까지 올라가요. 내가 여기서 비료값을 절약했어요? 그럼 어때요? 나의 수입이 뭐 늘어나겠죠. 내가 인건비를 줄였어요? 나의 수입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농장 주면 어때요? 내가 줄인 만큼 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죠. 그 돈으로. 그러니까 남들보다 그러니까 같은 양을 따더라도 내가 이제 비료의 그 공급, 그러니까 비료를 조성표를 만들 때 좀 더 싼 비료를 더 잘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비료 한 번 살 때 1년에 비료값이 4천에서 6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1헥타르 기준으로.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10%만 줄여도 600에서 400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엄청난 큰 돈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1톤 탱크를 기준으로 볼게요. 내가 1톤 탱크로 보게 되면은 100배 노출할 때 볼게요. 인산가리가 17kg가 들어가요. 인산가리 1톤에 20kg짜리가 얼마일까요? 지금 가격이? 한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17kg면 얼마예요? 한 9만 원 하겠죠. 그 다음에 질산칼슘이 70kg 들어갔잖아요. 질산칼슘이 얘가 28,000원 정도예요. 10수염이니까. 그러면 10수염이면 28,000원이 얼마예요? 세포대 반이니까 얘도 한 10만 원 돈 들어갔죠. 그러면 둘이 합치면 거의 20만 원 돈이고, 질산아모늄 2.8kg 얘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 정도면은 한 뭐 만 원? 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 질산가리가 보통 20kg면은 제가 한 15만 원 정도. 그러면은 벌써 얼마예요? 거기다가 황산 마그네슘 있죠. 황산 마그네슘은 한 5만 원 정도 하니까 합치게 되면은 요 비료가 얼마예요? 얘만 해도 한
한 7, 80만 원 정도 되겠죠. 이게 비료값이 들어간 돈이.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게 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갈 뭐가 빠졌나? 항상 마감이 14. 대충 다 들어갔네요. 그렇게 하면. 보통 한 번 탈 때 70만 원 들어갔는데 요 비료 갖고 며칠 쓸까요? 1톤짜리 집어넣으면 1헥타 기준으로 3일이면 끝나요. 3일이면. 여름 저기 4, 5, 6월 때 3일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70만 원씩 10번 타면은 700만 원이 들어가죠. 700만 원에 내가 비료값 10%만 절약하면은 한 70만 원 정도는 그냥 내 순수를 잡을 수가 있죠. 한 달에 70만 원 정도. 굉장히 큰 돈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할 때 뭐랑 같이 얘기해야 돼요? 돈하고 같이. 모든 건 다 돈으로 계산해요. 전부 다. 다 돈이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절약할 수 있는 게 뭔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미라봉토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철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워낙 뭐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철이 이제 가격이 제일 비싼 편이거든요. 철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비료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잠깐만 지금 52분인데 잠깐만 쉬었다가 하고 30분만 할게요. 11시 반까지. 딱 11시까지만 쉬었다가